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상대적으로 되게 약해 보이는데 잘 버티고 잘 싸운다. 그리고 선전전이 참 러시아보다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많이 대중들로부터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해킹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 이런 걸 보면서 러시아의 전자전이 우크라이나보다 약한 건가? 미국이 도와줘서 우크라이나가 센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예. 러시아의 전자전 예. 어떤 상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러시아 전자전은 미국이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다. 예, 뛰어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그동안 시시하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 이게 자유롭게 풀린 겁니다. 그 전부터 미국에서 그 군사 전문 잡지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다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가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미국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그야말로 정밀 유도 무기들입니다. 네. 여기 하이마스, 제이담, 스톰 섀도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미국의 강력한 첨단 무기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톰 섀도우는 이거 영국제인데 이거를 쓸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가 스타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한 2개월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2주 만에 2주 만에 극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명중률이 초기에 60 내지 70%의 대단히 정밀한 무기들이 한 2주 지나면은 6%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전자전 능력이 좋고 하나 떨어지면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대응책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게 지상 발사 무기들에 대해서 아까 있는 그 무기들 표로 보시면은 미국이 가진 게 이게 답니다, 다. 네. 단데 다 줬어요. 하나 빼놓고 PRSM이라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한 것은 이거는 어태컴스의 후속 버전입니다. 네. 후속 버전을 지금 막 만들어가 2023년도에 전력화를 했는데 미군이 처음 받은 거예요.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 다 줬습니다. 네. 다 줬는데 대부분 10%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조금만 아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최신 무기도 다 줬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큰 고민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세니까. 우리가 사실 전쟁 초기에 예. 그 진격하는 러시아 탱크에 무슨 이상한 껍데기들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가지고 예. 되게 좀 비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우리 언론의 보도와 그러면 러시아가 종이호랑이였구나 무서운 게 없었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력이 미국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저는 미국보다 훨씬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능력은 예, 모든 면에서요. 항공모함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블로그에도 그렇고 과거에 여러 번 선언을 했는데 미국이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철저히 패배한 거다. 이거를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꺾을 능력이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볼 건데 도저히 수단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평화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렇게 끌고 가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내부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이미 전쟁은 사실 끝난 겁니다. 의미 없게 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 병사가 아니고 미군 병사 같으면 벌써 2년 전에 전쟁 끝났을 거예요. 네. 인명 손실 늘어나니까 이 남은 나라 병사가 죽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지. 좀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전쟁이 조금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번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것이 드론, 무인기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제 현대전의 어느 하나의 커다란 전략 전술로 튀어나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방어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냐 여러 논란들이 이 방산 쪽에서 일어났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드론전에 대해서는. 드론은 확실히 지금 전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될 건지 여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러우전에서 이제 드론이 등장해가지고 전장 자체에서 엄청나게 진화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전차나 장갑차가 대규모 기동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줄서가 몇 군데까지 못 가고 우리가 본래 대규모 기동이라는 것은 축선 그 접근로별로 확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건데 네. 예를 2차 대전 때 보면 전차가 돌파하는. 확 가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없어지고 전차가 뭐 건물을 잔뜩 쓰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규모 기동이 일단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이게 앞으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당분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방어한다고 건물이나 도로에도 건물로 방어를 하고 그리고 드론도 뭐 처음에는 제밍을 했다가 거물로 썼다가 산탄총알을 썼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 광섬유 드론까지 등장했어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EMP 무기를 가지고 그 안에 뭐 통신과 관계없이 전자장비를 다 녹여버리는 그런 것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지금 실전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은 무기 체계로서 여러 나라에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드론이 준 충격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공중무쇠라는 것도 개념이 변했어요. 과거는 이제 그 대공 방어망들 싹 그 레이더들을 잠재워 버리고 하면 마음껏 날라들는데 이제는 비행기가 없어도 드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공기가 거의 다 전멸을 했는데 드론을 잔뜩 들고 와가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만약 우크라이나가 병력 손실이 많지 않았다면은 드론으로 지금 전세를 바꿀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지난 2-3년 동안 너무 손실을 입어가지고 지금 없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전차나 장갑차 이런 전장에 충격을 주던 우리가 보면은 엄청나게 튼튼하고 굳세던 이 무기들이 지금은 너무나 이 어질리티 문제가 민첩성 문제가 되니까 오토바이 부대가 양쪽에 등장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오토바이 부대로 뭐 온갖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방어는 안 되지 민첩하니까 일단 FPV 드론의 공격에서는 좀 피하기가 쉽거든요. 그나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FPV 이 러시아 오토바이 부대는 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피하면서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상당히 바뀌고 있고요. 드론 자체가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중요한 드론들은 제법 큰 그 페이로드를 가진 이제 장거리 드론들인데 우선 전장의 앞에 있는 간단한 장비들은 FPV 드론으로 뭐 수류탄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죽진 않지만 상처를 입고 장비가 완전 파괴되지 않지만 일부 떨어져서 운전을 못하는 그런 상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오토바이 부대도 있고 전차도 이렇게 뭐 온갖 것들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기동로상에 거물을 쳐가지고 못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물로 이렇게 쏘는 드론이나 뭐 샷건이나 요즘은 같은 탄환 안에 앞에 샷건식으로 이제 산탄을 넣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소총탄도 그렇게 바꾸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MP 무기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EMP 무기는 아직 전장이 들어온 거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EMP는 아마 지금 이 정도로는 쓰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이제 그 우리 장비도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조금 더 전장에 맞게 이제 개발해야 될 거지만 어쨌든 이게 나왔다는 자체가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어쨌든 드론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대책을 자꾸 만드니까 예. 뭐 금방 또 이거 대항 무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레이저부터. 영역에 있습니다. 예, 지금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북한 드론 때문에 북한 이제 그 무인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책을 세우고 했는데 이제 무인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면 우리 대응책이 전력화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거 나올 그런 공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의 경쟁의 시대로 접어 들어갔다. 하긴 또 이 방어 무기에 대항하는 또 드론의 진화가 일어나겠군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기술이 지금 여기 약간 열린 기술이라 할까요? 이게 드론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 좀 초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학을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수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은 상태고요. 네.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여러 전선에서 이제 급속한 후퇴가 일어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도네츠크 중앙에 있는 포크롭스크다. 그게 무너지면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거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있는 방어선들을 대부분 이제 러시아가 극복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방어선을 짓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지만 많이 못 지었을 걸로 보고 지나가면 쑥 뚫릴 공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키예프 정권은 이제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사실상 거의 자살에 가까운 전투 명령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군 자체가 지속 불가능한 전투력이다. 그 중에서 병력 부족이 가장 심각하고 뭐 강제 동원하기도 하고 뭐 그 18세까지 지원병을 낮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여군도 투입하고 임산부용 전투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활발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전쟁을 보면 사실상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전술적인 전투만 남아 있는데 이거를 빨리 그냥 협상으로 해서 끝내야 되지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